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행사에선 세계 최대인 9톤의 탄두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녀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국군의 날인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네 번째인데 최근 열린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이후 첫 주말이자 황금 연휴가 시작된 오늘 전국 곳곳이 가을 축제로 들썩였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PCR 검사 의무도 오늘부터 해제되면서 서울 명동 등 주요 명소들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선언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합병 선언은 사기라며 대규모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 규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휘발유 값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8개월 만에 리터당 1,6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에너지 충격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무역 수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군의 날입니다. 기념식 장소는 육해공 지휘부가 있는 국군의 심장 계룡대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내놓은 메시지는 압도적 대응과 행동하는 동맹이었습니다. 동맹은 늘 강조하는 말이죠. 행동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장병들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 전략 자산의 즉시 전개 등을 통한 한미 간 행동하는 동맹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개발은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북한 주민의 삶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열린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으로 윤 대통령은 직접 1호 열병차에 올라 도열한 장병들을 사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군 통합의 상징 장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연 것은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와 존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3단계로 나눠 대응합니다. 그 대응의 마지막 단계가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 그 보복의 대표적인 무기인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를 뚫어 지휘부를 무력할 수 있는 위력으로 괴물 미사일로 불립니다. 이어서 백길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직후 우리 군이 신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압도적인 전략적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도 중량이 2톤으로 알려진 이 미사일은 최대 500kg을 실을 수 있던 기존 현무2에 비해 파괴력이 훨씬 큽니다. 또 800km의 최대 사거리를 300에서 500km 수준으로 줄이면 탄도 중량을 최대 5톤까지 키울 수 있어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립니다. 단 한 발로도 북한의 지하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인 만큼 베일에 쌓여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군이 영상을 공개할 때도
보안을 위해 동일 계열의 다른 미사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일부 모습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번 달 중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다음 달 초 미국의 중간 선거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거란 국정원의 분석이 나오면서 당분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그런데 국군의 날 행사가 시작되기 4시간여 전 북한은 보란듯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발사한 건 2발,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국군의 날에 쏜 건 처음입니다. 추성남 기자의 보도 보시고 북한의 도발 이유와 목적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6시 42분과 58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350여 킬로미터, 고도는 30여 킬로미터,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는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4차례입니다.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지난달 28일과 29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쐈습니다. 북한의 이런 연쇄 도발은 최근 실시한 한미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미국과 홋카이도에서 강습 훈련을 시작한 일본도 발끈했습니다. 挑発を必要かつ一方的にエスカレートさせる発射も含め、一連の北朝鮮の行動は我が国、地域およ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발의 수단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권영범 기자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발사한 미사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포착이 됐죠. 예.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동해 특정 지역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사일 사격 훈련을 할 때 종종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거리는 350여 킬로미터, 고도는 30여 킬로미터,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가 됐습니다.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발사 지점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계룡대까지의 거리와 유사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예. 최근 들어 벌써 북한이 4번째 도발인데 그동안 북한이 무엇을 겨냥해서 쐈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달 25일과 28일, 29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번 주에만 총 4번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죠. 예. 그런데 우리 합참은 통상 북한의 어떤 지역에서 쏜 미사일이 몇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만 발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쐈는지는 발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을 쏜 지점과 사거리를 바탕으로 원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북한의 함경 남도 동쪽 해상을 중심으로 탄착군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미일 해군이 동해 공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북한의 가상 잠수함을 탐지하는 훈련을 벌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500km 내외에서 발사했다는 것은 결국은 임의의 시각에 언제든지 우리 측을 공격할 수 있다는 대만 압박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북한이 잘 쓰는 방식이 이렇게 하나씩 도발하는 거 이걸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같은 유사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살라미는 이탈리아식 소시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얇게 썰어서 샌드위치에 넣어 먹는데요. 이 살라미 전술은 일종의 간보기 전술입니다. 이번 달 중순 이후로 예상되는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일단 미사일 도발로 이 간을 보는 겁니다. 도발을 당하는 쪽에선 도발을 당했다는 생각을 좀 무디게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런데 권 기자 오늘 미사일 도발은 조금 다른 것이 오늘 우리 국군의 날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항모전단이 동원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연합훈련 기간에 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군의 날에 도발을 한 것도 사실상 이번이 그렇죠. 처음이고요. 하루가 멀다 하게 이 미사일을 쏴대는 건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에 대한 반발이면서 재래식 무기로도 우리 측을 얼마든지 타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들은 사실상 실전 배치가 끝난 전술용 무기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를 갖고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도 같이 보여준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배경은 또 뭘로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핵무기나 대량 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이 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핵무력 정책에서 명기를 했죠. 한마디로 핵무력을 법제화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압도적 대응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범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뒤 여야는 오늘도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과 맞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보이스피싱 집단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박 대표는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24%로 하락한 국정 지지율을 언급하며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 잘못을 바로잡아야 외교 참사가 경제 참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은 경제 위기에 내일이 절박한데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며 변종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MBC가 만든 미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어떤 욕설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맞섰고 2008년 광우병 파동 사건 때처럼 MBC가 지금도 조작 선동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거대한 보이스피싱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결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의 방한 기간 중에 해임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전례 없는 그런 야당의 정말 국익 자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발 좀 이제는 국가 대의를, 국가 이익을 좀 우선순위에. 여야 강대강 대치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코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유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와중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같이 하는 행사,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나긴 했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 두 사람이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난 건 지난 3월이죠. 대선 TV 토론 이후 7개월 만인데요. 예. 만남은 아주 짧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내빈석에 있던 이 대표와 눈을 마주치면서 악수하는 이 짧은 모습이 포착이 됐지만 별도 대화가 오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네. 오늘 만남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느냐라며 직격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져 관심을 끌었는데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도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두 사람 역시 현안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전국이 이렇게 얼어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 해임 건의안 좀 과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것이 사실상 예견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실효성도 없는데 민주당이 얻는 게 뭔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외교 참사에 대해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 건 국회의 책임 방기라며 할 일을 했다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해임 건의안을 정말 통과시켜버린 건 야당 입장에서도 얻을 게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효성이 없는 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는 부담을 안기보다는 협상 카드로 쥐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진짜 정치다, 이런 취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그래서 굳이 뭐하러 하냐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겉으로 이렇게 싸우더라도 물밑에서는 얘기도 하고 협상도 해오곤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혹시 물밑에서 무언가 얘기가 오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과 물밑 작업 전혀 없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현재 국회 상황을 놓고 여야 모두에서 정치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전에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협상이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극한으로 심해졌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여야 모두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야가 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회에선 당장 4일부터 다음 주부터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여야 충돌도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은 2024년 총선까지 선거가 없는 정치판에서 야당 의원들의 전투력을 보여줄 시험대로도 꼽힙니다. 22대 총선 1년 반 정도 남았지만 사실 공천 시즌은 먼저 찾아오는 만큼 벌써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사실상 이번 국감이 끝날 때쯤 기본적인 판은 짜질 것이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공천권을 쥔 당대표가 이미 선출이 돼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가 이 소속 의원들의 국감 성적표를 유심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점차 완화되면서 거리 분위기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주말 그동안 멈췄던 가을 축제들이 다시 시작됐고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나들이 객들로 붐빈 오늘이었습니다. 그 풍경을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렁이는 외줄리를 부채 하나만 들고 누빕니다. 줄 위에 앉았다 몸을 튕기며 솟구치는 물기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이후 첫 주말인 오늘 4년 만에 돌아온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장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동안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야외든 이제 실내든 다니기 너무 힘들었는데 마스크 벗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낙동강변에는 록 페스티벌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흐르는 노래에 몸을 흔들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보냅니다. 코로나 이후로 페스티벌은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설레고 또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충남 금산에선 인삼축제가 열리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이 통닭거리에서도 이번 달부터 시작된 수원 화성축제와 어우러진 이벤트가 열리면서 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들이객이 몰린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종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첫날에만 평소 교통량보다 22만 대 많은 552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국을 하면 반드시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여행 문턱이 낮아지면서 도심에는 그동안 뜸했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보이고요. 이 모처럼 활기가 도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놀러온 외국인도, 귀국하는 한국인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코로나19 검사소가 아닌 관광 명소와 집. 입국 후 24시간 안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 PCR 검사 의무가
어제부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It will make like more convenient for all the traveler to Korea. Comfy, we don't need to go to the hospital and take time, as well as we can save some money for that. 공항 앞 검사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PCR 검사소를 찾아 헤매는 것부터 이제 사전 검색을 엄청 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져서 여행객으로서 좀 간편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 기세가 한풀 꺾인 데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사라지면서 도심 관광지에도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보다는 한 3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명동에 숙소를 잡아가지고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져 한국에서 마음 편히 지갑을 열었다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For us, it's cheaper, yes, than France because France euro is a lot of expensive things, and here, yes, for that it's very good because I really want to do shopping.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한동안 썰렁했던 도심 관광지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돈을 찾으려다가 보이스피싱범을 잡았습니다. 인출기를 쓰던 앞사람이 텔레그램을 보면서 현금 다발을 입금하자 범행을 눈치챈 겁니다. 이 경찰관의 수사 촉이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현금 인출기 부스입니다. 경찰이 무통장 입금을 하던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공범하고 대화 내용 거 이런 정보 저장된 정보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사기 일당 계좌에 넣고 있었는데 1,260만 원 중 500만 원은 이미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760만 원 붙이고 남은 돈이에요, 이거는. 이 남성을 붙잡은 건 다름 아닌 사복 차림의 비번 경찰관이었습니다. 현금을 찾으러 왔다가 현장을 목격하고 가까운 지구대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계좌번호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며 현금을 뭉텅이로 입금하는 걸 보고 한눈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했습니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자 남성은 순순히 범행을 털어놨는데 수사부서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증거를 확보하는 기지도 발휘했습니다. 총책이 이제 메시지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비행기 모드를 이제 눌렀기 때문에 이제 범죄 증거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입금된 500만 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급 정지 조치하고 현금 수거를 지시한 공범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부산 지하철 역사 두 곳에 불을 지르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늘 오전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 해수욕장역과 시청역 승강장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쓰레기통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역에선 한 시민이 들고 있던 생수로 불을 껐고 시청역에서는 시민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를 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객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지털 시대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법한 소식입니다. 각종 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가 퇴임을 할 때 초상화를 제작하곤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초상화 한 폭을 그리는데 3천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강당 한쪽 벽면에 빼곡하게 액자가 붙어 있습니다. 역대 한국은행 총재들의 초상화입니다. 현재 한은이 보유한 총재 초상화는 총 26점. 가장 최근엔 한 폭에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사기업이나 이런 초상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가격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대 대통령이나 정재계 주요 인사의 초상화를 제작했던 작가 중에서 선정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가의 초상화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이 봤을 때는 혈세 낭비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한은회의 기관장의 초상화를 거는 곳은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대한상의 정도로
2천만 원 안팎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말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됐습니다. 억울함 잘 밝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선거 비용과 사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2년여간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박 씨의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했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반해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 씨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것으로 박 씨 주장 외에는 의혹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씨가 청탁을 성사시키려고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넸는지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두고 러시아와 미국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점령지 합병을 선언하며 핵무기를 또 언급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점령지 국민투표를 사기라고 규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점령지를 지키겠다며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ую жизнь наших людей. В этом великая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нашего народ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과의 대화는 더 이상 불가하다며 나토 신속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영토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Від цього ворога не тільки України, але й самого життя, людяності, закону і правди. Росія вже знає це, відчуває нашу міц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국민투표를 사기로 규정하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e United States is never going to recognize this. And quite frankly, the world's not going to recognize it either. He can't seize his neighbor's territory and get away with it. It's as simple as that. 합병 발표 직후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하원의원 제재를, 국무부는 러시아군 관계자 비자 제한, 상무부는 전쟁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11억 달러, 우리 돈 1조 5,700억 원 규모 외에도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에도 나섭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미국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대신 추진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한 국제유가가 한풀 꺾이면서 휘발유 값이 1,6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는 리터당 1,669원, 경유도 1,794원입니다. 넉 달 전 2,000원을 넘나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2,000원까지 갔다가 조금씩 이제 지금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오늘은 20원씩 내렸어요. 휘발유하고 경유 갖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83원, 8개월 만에 다시 1,600원대로 돌아갔습니다. 경유 역시 휘발유보다는 더디지만 리터당 1,800원대에서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0달러가 붕괴되는 등 3분기에만 25%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하락에도 환율 급등과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로 무역 수지는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무역 적자가 쌓이면은 그게 실물에도 나쁜 영향이 있더라고요.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원화가 더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고 좀 비관적으로 봐요. 올해 9월까지 누적 적자는 289억 달러로 지난 1996년 역대 최대였던 206억 달러 적자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MBN 뉴스 김경림입니다. 전국 팔도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청년 상인들이 고객들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특산물 곤드레가 돈가스가 되고요. 또 연어덮밥과 속초의 오징어가 더해지면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죠. 이 청년의 감각으로 풀어낸 전통시장 요리대회 현장을 심가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라이팬 여기저기 불길이 솟아오르고 한쪽에서는 연잎을 찌고 다른 한쪽에선 생선을 손질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참가자들은 모두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 경상북도 영주가 2022 전국 청년 상인 요리 대결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청년 참가자들은 주위에서 쉽게 맛보기 어려운 이색적인 조합의 메뉴를 준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음식에 신선한 디테일이 더해져 새로운 메뉴로 재탄생했습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정선에서 왔고요. 정선의 곤드레로 만든 돈가스를 선보이고자 출전했습니다. 곤드레가 건강에 굉장히 좋고 영양 성분도 풍부하고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온 청년 상인들에게는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도 1등하면 좋고 또 이 메뉴를 저희 점포로 갖고 가서 저희만의 또 제2의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 생각입니다.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8팀 중 심사위원 셰프들이 고른 3팀에게는 방송 프로그램을 연계한 홍보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년 취창업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전통시장과 연계한다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되기 때문에 셰프들의 선택 결과는 30일 12시 10분 MBN 청년 뷔페 특집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의 일부 학과만 따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학이 폐교되는 것을 막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국회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남대학교가 문을 닫자마자 남원시 일대는 텅 빈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폐교를 앞둔 당시에도 지역사회 붕괴를 막고자 의과대학 기능은 유지하는 방안을 찾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선 대책 없이 폐교될 경우 동일 학과 편입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급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대학이 일부 학과를 지자체나 기업에 분리 매각하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매년 대학들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 불량한 대학을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경영위기 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해당 대학은 일부 학과를 분리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령 인구 감소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3만 명이던 대학 입학 자원은 10년 뒤엔 30만 명대, 2040년엔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회에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분리 매각에서 제외된 학생과 교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주로 20, 30대에 집중됐던 뮤지컬 관객층이 전 세대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5, 60대가 겪었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가 무대에 오르고요. 또 다양한 소재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들이 관객을 찾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철이 없고 부양할 능력도 없다는 이유로 이혼당한 남편 다니엘. 양육권마저 잃은 뒤 아이들과 지내기 위해 노년의 봄으로 여장을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축구에 어머 나도 축구 너무 좋아해. 토트넘 경기는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다 본단다. 30년여 전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명연기로 큰 인기를 모은 헐리우드 영화가 뮤지컬로 재탄생해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하다 보니까 3대가 같이 계시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치곤 해요. 요즘에 그 가족이라는 게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공감이 돼서. 창작 뮤지컬 다시 봄에선 무대에 50대 여배우 7인이 주인공으로서 고민을 풀어냅니다. 불의의 사고로 저승사자 앞에 서게 된 중년의 여성들. 살아야 하는 이유를 되돌아봅니다. 전쟁이 시작돼 없이 하루가 안 돌아가. 먼저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그다음에 그 배우들에 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작품을 만드는, 얼만큼 이 이야기의 진실성들을 작품에 담을 것인가. 아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도 그래 맞아, 나 진짜 아기 키우면서 저랬어, 나 갱년기 이렇게 알았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형성이 되고. 불과 100년 전 중매쟁이가 가져온 사진을 보고는 하와이로가 힘겹게 뿌리내리게 된 세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도 개막을 준비 중입니다. 국내 뮤지컬이 세대를 넘어 한층 더 다양한 관객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서쪽으로 먼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게다가 충남 서해안과 남부지방으로는 내일 아침 안개가 짙어지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지겠습니다. 이 안개는 낮 동안에도 옅게 남아서 시야가 불편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이 차츰 흐려집니다. 늦은 오후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돼서 개천절인 월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화요일 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선 내일 내리는 비의 양입니다. 인천과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가 지나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륙으로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한낮 늦더위가 누그러듭니다. 내일 서울이 19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부분 17도 안팎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28도, 부산 27도가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방도 강릉이 한낮에 25도가 예상되면서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대체로 평년 수준에 머물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주 중반이 되면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부여의 부소산성을 배경으로 열리고 있는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